지연의 아파트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촘촘히 박힌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 7시. 오늘 저녁 식사는 또다시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밥과 김치찌개였다. 플라스틱 용기 속 김치찌개는 미지근했고 김이 오르지 않는 밥은 퍽퍽했다. 숟가락이 짤그랑거리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지연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30 중반에 접어든 지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지만 늘어나는 업무와 줄어드는 여유 속에 삶은 쳇바퀴처럼 단조로웠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그녀를 방해는 건 차가운 공기와 고독뿐이었다. 지연은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앨범을 뒤적였다.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 가득한 마루에 앉아 커다란 김치통을 앞에 두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지연. 그리고 그 옆에서 인자한 미소로 지연을 바라보던 할머니 순옥.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김치통에 배추를 차곡차곡 눌러 담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손은 지연을 먹이고 입혔으며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 그녀를 지켜준 따뜻한 손이었다. 부모님의 일은 이혼 후 순옥 할머니는 지연의 유일한 울타리이자 세상 전부였다. 할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는 지연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위안이었으며 돌아갈 수 없는 유년의 향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특히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지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제의 일을 기억 못하고 방금 한 말을 되풀이하며 때로는 지연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지연을 볼 때마다 늘 밝게 웃으며 우리 강아지 왔는가 하고 방였다. 그리고 여전히 지연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만큼은 직접 끓여주시려 했다. 비록 예전처럼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지는 못해도 할머니는 삐뚤빼뚤 썰린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정성스레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 찌개는 완벽하지 않아도 늘 지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가 밤의 고요를 갈랐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잠시 맡겨두었던 감정이입형 로봇 강아지 보기를 떠올렸다. 몇 주 전 할머니의 기분 전환을 위해 마련해드렸던 보기는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곁을 지켰고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지연은 보기의 존재가 할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랐다. 문득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떠올랐다. 어릴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 손목에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어릴 때 크게 다쳤지 뭐 라고만 답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그 흉터는 어딘가 모르게 깊고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지만 지연은 할머니의 대답에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수많은 비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할머니는 잠결에 그 상자, 그 비밀 같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지연은 그저 치매 증상 중 하나라고 여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의 혼잣말은 언제나 그랬듯 곧 잊혔다. 지연은 다음 날 저녁에도 퇴근 후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지연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틈틈이 할머니를 돌보러 갔다. 물론 전문 요양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지만 매번 마지막 순간에 망설였다.
내가 직접 돌봐야 해. 할머니는 나를 키웠으니까. 그 생각은 지연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스쳤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도 할머니의 된장찌개구나. 거실에 들어서자 할머니 순옥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지연이 들어서는 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의 눈빛은 잠시 흐릿했지만 이내 지연을 알아보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강아지 왔는가 찌개 막 끓여놨다. 지연은 할머니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가늘고 주름져 있었다. 할머니, 힘들게 뭐하러 찌개를 끓이셨어요. 그냥 제가 사갈 걸 그랬지. 지연의 말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강아지는 할미찌개 제일 좋아하지 않느냐.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게 됐을 게다.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미소 지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할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식탁에 앉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릇 가득 담긴 찌개 속에는 두부와 애호박, 그리고 표고버섯이 큼직하게 썰려 있었다. 지연은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의 미소가 굳어졌다. 혀끝에 닿는 맛은 익숙한 구수함이 아니었다. 분명 된장찌개는 맞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마치 혀에 얇은 막이 씌워진 듯 본래의 맛이 가려진 듯 했다. 처음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다음 숟가락에서도 똑같은 맛이 났다.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오늘 찌개가 맛이 좀 다른데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지연을 바라봤다. 다른가 할미는 똑같이 했는데 우리 강아지 입맛이 변했나 보네.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찌개를 맛있게 드셨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찌개를 뜨문뜨문 먹었다. 다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는 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할미찌개는 최고지. 할머니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지연은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불안감이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 이 변한 맛의 된장찌개는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섬뜩한 예감. 지연은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할머니의 찌개 맛이 변한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변해버린 된장찌개 맛은 지연의 신경을 계속 갉아먹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찌개 생각뿐이었다. 단순히 할머니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변화였다. 할머니의 찌개는 수십 년간 지연의 기억 속에 각인된 맛이었다. 된장의 구수함과 채소의 단맛이 어우러져 한없이 깊고 따뜻한 그 맛. 하지만 어제 찌개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한 낯선 쓴맛과 비린 맛이 났다. 지연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할머니 건강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퇴근 후 지연은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할머니에게는 그저 아니,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입맛이 없었나 봐요. 하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어제 찌개를 거의 먹지 못했다.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참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시 맡아지는 된장찌개 냄새에 지연은 긴장했다. 할머니는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할머니 순옥이 허리를 굽히고 냄비 속을 휘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의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지연의 눈빛이 매서웠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할머니는 익숙한 듯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다. 그때였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냄비 옆에 놓인 작은 은색 통으로 향했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통에서 무엇인가를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찌개에 넣었다. 아주 소량이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뚜껑을 닫고 통을 싱크대 아래 수납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국자를 들고 찌개를 저었다.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뭘 넣었는지, 왜 숨기는지 알 수 없었다. 그 행동은 치매 환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의도적이었다. 할머니가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거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강아지는 가서 앉아 있거라. 할미가 다 알아서 한다. 할머니는 지연의 도움을 한사코 마다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부엌을 향했다. 할머니가 찌개를 다 끓이고 상을 차리는 동안 지연은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렸다. 누가 할머니에게 저런 걸 주었을까? 혹시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이상한 걸 드시는 건 아닐까? 불안감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다. 식탁에 앉아 마주 앉은 할머니와 지연. 지연은 또다시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제와 똑같은 비릿하고 씁쓸한 맛. 지연은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몇 숟가락을 삼켰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맛있게 찌개를 드셨다. 그 모습을 보니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할머니가 정말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은색 통을 넣어두었던 수납장을 열었다. 손을 깊숙이 넣어 뒤적거리자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손에 잡혔다. 통을 꺼내자 은색 뚜껑에 아무런 상표도 없는 작은 철제 통이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회색빛이 도는 고운 가루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루 사이로 쌀알보다 작은 검은 알갱이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냄새를 맡아보니 희미하게 비린 향이 났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재빨리 통을 닫고 수납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걸어 나오자 지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가 약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자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수납장에서 통을 꺼내 작은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가루를 담았다. 혹시 증거가 남을까봐 통을 만질 때는 휴지를 사용했다. 가루를 담은 비닐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지연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방을 살폈다. 할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곤히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지연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대체 뭘까?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색빛 가루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된장찌개 맛 변화, 노인 환각 증상 등을 검색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가루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가루가 단순한 이물질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가루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할머니의 변해버린 된장찌개 맛,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미지의 가루가 지연의 밤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 알 수 없는 가루가 불러올 파국을 예감하면서도 그녀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친 후 가루가 든 비닐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회사로 향했을 발걸음은 곧장 서울 시내의 한 사설 연구소로 향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이 연구소는 미량의 물질도 정밀 분석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접수대 가루 샘플을 맡기고는 며칠 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에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업무에 몰두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온통 할머니와 그 미지에 가루에 가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어 샌드위치를 깨작거렸다. 머릿속에서는 할머니가 몰래 가루를 넣던 모습과 아무것도 모른 채 찌개를 맛있게 드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해서 교차했다. 대체 저 가루의 정체가 뭘까? 누가 할머니에게 저런 걸 주었을까? 사흘 후 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연은 퇴근하자마자 연구소로 달려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했다. 연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샘플에서는 탈륨이라는 물질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탈륨. 낯설지만 섬뜩한 이름이었다. 탈륨은 매우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무색, 무취, 무미에 가까워서 음식에 타 넣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소량씩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경계 손상, 탈모,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연구원의 설명은 마치 싸늘한 비수처럼 지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기억력 감퇴. 지연의 눈앞에 할머니의 흐릿한 눈빛과 점차 심해지던 치매 증상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럴 리가. 현재 검출된 양은 즉각적인 치사량은 아닙니다만 장기간 복용하셨을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경계에 상당한 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원은 지연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피해자는 혹시 어르신이신가요? 이런 종류의 독극물은 주로 지능적인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할머니가 독극물에 중독되고 있었다니. 그것도 매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라는 사실은 지연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누가 감히 할머니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녀는 연구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황급히 연구소를 나섰다. 밤거리를 걷는 지연의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머릿속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지연은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어떻게
이 독극물을 복용하게 되었는지, 누가 뒤에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치매를 앓는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본다고 한들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지연은 자신이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구매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거실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탈륨이 든 통을 숨겼던 수납장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통을 꺼내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통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다. 마치 애초부터 그 존재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지연은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와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졌다. 혹시 수상한 편지나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때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흉터는 어릴 때 할머니가 어릴 때 크게 다쳤다고만 말했던 그 상처였다. 하지만 이제 지연의 눈에는 그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감춰진 고통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할머니가 그토록 숨겨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치매는 할머니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어쩌면 그 기억 속에 지연이 찾아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도청 장치를 조심스럽게 설치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카메라를 거실과 부엌 곳곳에 은밀하게 설치했다. 만약 누군가 할머니 댁에 드나든다면, 혹은 할머니가 잠결에라도 중요한 말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지연은 밤늦게까지 할머니 댁에 머물며 밤새 할머니의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할머니는 이따금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상자 비밀. 지연은 그 소리들을 녹음하며 할머니의 파편화된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할머니에 대한 한없는 연민이 차올랐다. 할머니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지연은 할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다. 오늘만큼은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아닌 지연이 직접 준비한 다른 음식들이었다. 할머니는 찌개가 아닌 것에 조금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지연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이내 환하게 웃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새 촬영된 영상과 녹음된 음성을 분석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단순히 의심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가진 악의 존재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지연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돌아온 지연은 밤새 촬영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데 매달렸다. 할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린 그 사람, 나쁜 사람, 상자 비밀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영상 파일은 다행히 별다른 특이점을 보여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주로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주무셨고, 부엌에서는 홀로 찌개를 끓이는 모습 외에 다른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외부 침입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할머니에게 독극물을 먹인다는 말인가? 그리고 할머니가 그 독극물을 직접 된장찌개에 넣는 모습을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때 녹음 파일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의 잠꼬대 사이에 섞인 낮게 깔리는 남자의 목소리.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지연은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잡음을 제거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몇 마디가 포착되었다. 순옥, 잘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그 상자, 절대 들키면 안 돼. 지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남자의 목소리, 그것도 할머니를 아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그 상자라는 단어, 할머니가 잠꼬대에서 중얼거린 그 상자와 일치했다. 게다가 절대 들키면 안 돼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누군가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독극물을 먹게 하고 무언가를 숨기게 만드는 악랄한 음모였다. 지연은 다시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떠올렸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끔씩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독극물,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과거.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할머니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다. 지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면 경찰이 믿어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정신 이상자로 취급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우의 인물을 잡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연은 자신이 직접 그 상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다음 날, 지연은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지연은 할머니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연을 바라봤다. 산책 아니야. 할미는 괜찮다. 할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흐릿했다. 지연은 가슴이 아팠다. 이런 할머니를 누가 감히 이용한단 말인가. 지연은 이제 그 상자의 위치를 찾는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할머니가 가끔 숨겨야 한다고 중얼거렸던 기억을 더듬어 혹시 할머니가 물건을 숨길 만한 곳이 어디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낡은 장롱 속, 침대 밑, 혹은 오래된 책장 뒤. 지연은 할머니 몰래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넣어두었던 공간, 혹은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은밀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지연은 할머니의 침실에서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다.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서랍장 안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빛바랜 엽서들이 가득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겹겹이 쌓인 옷가지들 아래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던 그 상자였다. 상자는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지연의 손에 닿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상자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묵직했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할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올까봐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할머니는 거실에서 TV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상자를 품에 안고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 낡은 가죽 지갑,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할머니의 결혼 사진도 아니었고 지연이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었다. 지연은 의아해했다. 신문 스크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30여 년 전의 기사였다. 제목은 유명 사업가 송진우 씨 의문사. 단순 실족사인가 타살인가. 기사 내용은 송진우라는 사업가가 산에서 실족사로 사망했지만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는 송진우의 부인과 어린 아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부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지연의 시선은 곧바로 아들의 얼굴에 멈췄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지연이 어릴 때부터 작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할머니의 조카이자 친척 아저씨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는 지연의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남편, 즉 지연의 친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조카라고 들었다. 하지만 이 신문 기사는 송진우라는 다른 남자가 할머니의 남편이자 지연의 친할아버지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연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곧바로 지갑을 열었다.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신문 기사에 실린 송진우와 동일 인물이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연의 할아버지 이름은 이것이 아니었다. 대체 누가 지연의 할머니와 결혼했던 것인가? 그때였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유서였다. 내 사랑하는 지연아, 할미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구나. 할미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단다. 이 모든 것은 나쁜 사람 때문에 시작되었어. 그 사람은 너의 친할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단다. 그리고 할미에게도 독을 먹여 기억을 잃게 만들려 했지. 하지만 할미는 너를 지키기 위해 버텼단다. 할미가 혹시 더 이상 너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거든 이 상자 속의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겨다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란다. 너는 할미의 마지막 희망이야. 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할머니가 독극물에 중독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이런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니. 할머니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며 지연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다는 사실에 지연은 오열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침묵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전사였다. 그녀는 유서 속에 언급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지연의 진짜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유서를 읽은 지연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긴 세월을 버텨왔다는 할머니의 고통의 지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유서에 적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할머니의 진짜 남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모든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지연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지연은 다시 상자 속의 신문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유명 사업가 송진우 씨 의문사, 그리고 그 옆에 실린 어린 시절의 작은 할아버지 사진. 어릴 때부터 지연은 그를 작은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는 할머니의 조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서와 신문 기사를 통해 그는 사실 할머니의 친아들, 즉 지연의 아버지의 친형제이자 동시에 송진우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연의 할머니는 송진우와 결혼했고 그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송진우가 의문사하고 어떤 그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지연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 지연은 이 모든 것을 퍼즐처럼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항상 인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지연의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는 지연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졌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가짜였고 송진우를 죽인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를 협박하여 침묵하게 만들고 심지어 독극물까지 먹여 기억을 잃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연은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할머니의 유서와 몇몇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다. 그 사람은 30년 넘게 완벽하게 위장해왔을 터였다.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연은 할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던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그 목소리가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일 것이다. 지연은 밤새도록 녹음 파일을 돌려들었다. 할머니의 잠꼬대와 섞인 남자의 목소리를 추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들은 끝에 그녀는 그 목소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낮고 음침하며 어딘가 모르게 비웃는 듯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니, 거의 같았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보통 주말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들러 할머니의 안부를 묻곤 했다. 지연은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의 음성을 직접 녹음하여 할머니 방에서 녹음된 음성과 비교해보기로 했다. 지연은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가 온 것이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순옥 씨, 잘 지내셨어요. 제가 왔으니 이제 맛있는 거 해드려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연의 귀에는 이미 녹음된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의 실제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의 말을 경청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연에게도 안부를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 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요즘 찌개 맛이 좀 이상해요. 혹시 할아버지도 드셔보셨어요? 지연의 질문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입꼬리가 살짝 굳어지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니,
나는 맛 괜찮던데 순옥 씨 솜씨는 여전하더라고.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지연은 이미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녹음하려 애썼다. 그의 어투, 억양, 그리고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의 미묘한 차이까지 모든 것을 녹음기에 담았다. 할아버지는 한두 시간가량 머물다 돌아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지연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할머니 방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과 비교했다. 두 목소리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낮고 음침하며 특유의 억양까지. 지연의 손이 떨렸다. 믿기 힘든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바로 할머니를 독살하려 하고 진짜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다. 그는 30년 넘게 지연의 가족을 속여왔던 것이다. 지연은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다. 증거는 충분했다. 할머니의 유서, 독극물 검출 결과 보고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그녀는 모든 것을 경찰에게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지연이 제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기에 점차 심각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특히 탈륨 검출 결과와 음성 분석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지연은 할머니가 작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송진우의 아들, 즉 그녀의 아버지의 친형제가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문 기사와 유서가 모두 송진우와 그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송진우의 과거 기록과 지연의 할아버지의 신분 조회를 시작했다. 30년 전의 실종 사건과 의문사를 재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연은 경찰서에서 할머니의 유서에 언급된 상자를 찾아냈다는 말과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한 가족의 오랜 비밀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밝혀질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할아버지는 곧 경찰에 체포될 것이고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할머니가 겪으셨을 고통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연이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30년 전 송진우 사업가의 의문사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연의 할아버지인 박진구 가명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연은 경찰서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스러웠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박진구가 체포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모든 것을 부인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에게 할머니의 유서와 독극물 검출 결과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박진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진구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그의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지연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진구는 송진우 사업가의 오랜 비서였다. 그는 송진우의 재산과 사업 수완을 탐냈고 오랜 기간 치밀하게 송진우의 신분을 위장할 계획을 세웠다. 30여 년 전 그는 송진우를 산으로 유인해 절벽에서 밀어 살해했다. 그리고
송진우와 신체적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에 성형 수술을 감행하고 송진우의 행세를 시작했다. 송진우의 부인이었던 순옥 할머니는 남편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고 박진구는 이 틈을 타 순옥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순옥 할머니는 처음에는 박진구의 정체를 의심했지만 박진구의 협박과 교묘한 조종에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가 순옥 할머니의 아들 지연의 아버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자 할머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박진구는 송진우의 재산을 차지한 후에도 순옥 할머니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했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시작되자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할머니에게 탈륨을 소량씩 먹여 기억을 더욱 흐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완전한 치매로 위장해 자신을 향한 의심을 지우려 했다. 된장찌개에 독극물을 넣게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스스로 독극물을 넣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으며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녹음 파일 속 남자의 목소리는 박진구가 할머니에게 최면을 걸거나 잠결에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언제든 진실을 발설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지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녀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 남자가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죽이고 할머니를 평생 고통 속에 가둔 악마였다니. 그녀의 유년 시절의 모든 기억이 거짓으로 점철된 듯한 기분이었다. 경찰은 박진구의 자백을 토대로 송진우의 유해를 찾아 나섰고 30년 만에 송진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는 박진구의 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는 살인, 신분 위조, 독극물 살해, 미수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될 것이었다. 지연은 이 모든 과정을 할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계셨다. 독극물의 영향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탈륨을 제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치매는 여전히 할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희미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강아지, 왔는가? 찌개, 끓여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맴돌았다.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못해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할머니는 지연의 말을 이해하는 듯, 이해하지 못하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수십 년간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진 듯한 평화로움이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할머니의 편에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경찰은 30년 전 송진우의 아들, 즉 지연의 아버지의 친형제에 대한 정보도 찾아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아원에 맡겨진 후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록 늦었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지연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지연은 할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공포와 슬픔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지연이 찾아낸 진실의 증거였다. 30년 만에 드러난 가족의 비극은 지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돌보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다른 불의가 없도록 싸워나가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진구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0년 전의 의문사가 한 손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살인사건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연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유서와 탈륨 검출 결과, 그리고 박진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제시하며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할머니 순옥은 비록 법정에 직접 설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유서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손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마음은 법정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검찰은 박진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의 악랄한 범죄와 30년 넘게 이어진 기만은 사회의 공분을 샀다. 결국 법원은 박진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지연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할머니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지난 30년간 할머니가 겪으셨을 고통과 거짓된 삶 속에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할머니 순옥은 퇴원 후 지연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비록 치매 증상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독극물의 위협은 없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가끔은 지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연이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을 때면 어렴풋이 미소를 짓곤 했다. 지연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매일매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려는 듯 따뜻한 보살핌을 이어갔다. 경찰은 송진우의 아들, 즉 지연의 아버지의 친형제의 행방을 마침내 찾아냈다. 그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어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지연은 경찰로부터 그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지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마이클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점차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3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어머니가 그 모든 진실을 숨긴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며칠 후 마이클은 한국으로 찾아왔다. 지연은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갔다. 낯설지만 묘하게 닮은 두 사람의 얼굴은 긴 세월이 지닌 아픔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마이클은 할머니의 병실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옥 할머니를 본 마이클은 눈물을 쏟았다. 비록 할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이클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오열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연은 마이클과 함께 할머니의 유서를 다시 읽었다. 마이클은 유서에 담긴 어머니의 희생과 고통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끈을 다시 이어갔다. 마이클은 아버지 송진우의 유산 중 일부를 정리하여 할머니의 치료비와 지연의 생활비에 보탰다. 그는 지연에게 앞으로 할머니를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지연은 오랜 세월 홀로 감당해왔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이클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할머니의 오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지연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지연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 상자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진실이 가져다 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어느 맑은 봄날, 지연은 할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주변의 꽃들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스한 햇살 아래를 걸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과거의 고독과 불안은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연은 깨달았다. 된장찌개 맛의 변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어 진실을 찾아 나서게 한 운명적인 시작이었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 할머니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손녀 지연과 아들 마이클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녀의 용기 있는 삶을 기렸다. 지연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다. 할머니가 남긴 용기와 진실의 메시지가 그녀의 삶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던 지연은 마이클과 상의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할머니의 이름으로 순옥의 기억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치매 연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지연은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할머니의 된장찌개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그는 지연과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뒤늦게나마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베풀었다. 지연은 그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몇 년 후 지연은 한적한 동네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식당의 이름은 할머니의 된장찌개. 메뉴는 오직 한 가지. 순옥 할머니의 레시피로 끓여낸 된장찌개였다. 지연은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맛,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 담긴 그 맛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된장을 풀고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며 된장찌개를 끓였다. 이제 그녀의 찌개는 비린 맛이나 쓴맛이 아닌 깊은 구수함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어느덧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다. 손님들은 지연의 된장찌개에서 단순한 음식 이상의 위로를 얻었다. 그들은 찌개 속에서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잃어버린 기억 속의 행복을 되찾는 듯했다. 지연은 식당 한편에 할머니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고독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며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녀의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 앞에서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와 반전이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